그 한 의원 어제는 국회에서 그 예. 국민의힘 부산시 의원 14명과 같이 만났더군요. 예. 제목은 이성건 부산시당위원장이 했는데 2차 공공기관 이전 부산의 유치 전략이 이제 저기 나오네요. 예. 그 포럼을 한 거죠. 거기 보니까 정점식 원내 대표까지 갔어요. 예. 그죠? 예. 그래서 부산 의원이 아닌데 이제 원내대표 자격으로 간 모양인데 저기에 한 의원이 있고 또 오른쪽에 주진우 의원도 있고 많이 모였어요. 저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그 말들이 기대와 혹은 비판과 이런 게 서로 오가는데 저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이제 부산이라는 같은 지역구를 갖고 계신 의원들이 모여서 그 지역에 대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네. 그럼 당연히 참석하는 게 맞으니까 뭐 별로 정치적 의미는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통상적인 경우하고는 다르죠. 언론에서도 이 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제명당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된 분에 대해서 시당 차원에서 초청을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시당에서 초청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저런 모습이 보였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뭐 주객이 좀 바뀐 느낌도 드는데 17명의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누가 오고 누가 안 왔나. 네. 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통신사에서. 어제 보니까 한동훈 의원 빼면 이제 17분이 계시잖아요. 네. 부산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 중에 3분이 못 오셨는데 한 분은 이제 백종원 의원은 해외 출장 중이시고 박수영, 박성원 2분만 안 왔다.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 박성원 의원 당권파라고 할 수 있나요? 네. 당권파도 당권파인데 한동훈 의원 바로 옆지역이고 거기가 이제 통합될 가능성이 커서 관계가 미묘하죠. 미묘해서 안 온 거예요. 장동혁 대표 눈치 보고 못 온 건가?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은 있는데 말씀하신 중에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뭐라 그랬지? 장동혁 대표 눈치를 봤다? 어떻게 보세요, 실은? 아니 근데 저게 부산의 공공기관을 좀 좋은 것들 많이 유치하자라는 취지의 회의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 지역 18명 중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으니까 만약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다면 그 사람들하고 초청해갖고 같이 했어야 될 문제예요. 저기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사실 이 정쟁이라는 게 거의 중앙정치에서 이루어지지 지역구 가면요. 지역구 현안 가지고 여야가 크게 대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 장면이 아주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장면인데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저게 화제가 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에요. 그렇죠. 저게 화제가.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정상이 아니라는 반증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저게 화제가 되는 이유가 장동혁과 한동훈 사이에 그 독립할 수 없는 같은 하늘 이고 살 수 없는 그런 당의 문제 때문에. 암만 그래도 그렇지 그 부산 지역 발전을 뭐 장동혁이 다 책임져 줄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요. 이게 이렇습니다. 부산 지역 의원들은요. 다 그 생각하는 게 6.3 지방선거 그 북값 보궐선거에서 그 민의가 확인됐잖아요. 네, 네. 한동훈이 얻은 표가 박민식의 한 3배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정치란 것은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민심을 기본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장동혁 일파가 그걸 거부하고 있잖아요. 거부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 사람들도 1년 8개월 후에는 또 자기 총선 선거 치러야 되잖아요. 예. 그 부산 민심의 흐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부산 민심이요. 장동혁에 대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북값 선거를 통해서 부산의 민심을 보여줬는데 네가 뭔데 우리의 그 민심을 그 속된 말로 개무시하고 깔아문 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시 의원들은 역시 지금 현재를 생각하면 장 대표 눈치를 봐야 되고 또 2028년 미래를 생각하면 한동훈 의원을 후광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고 뭐 이런 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인 그렇죠. 것 같은데 특히 이건 뭐 제가 좀 너무 과민한 건지 모르지만 아까 그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그 한동훈 의원 옆에 오른쪽 옆에 주진우 의원이 있잖아요. 네. 주진우 의원은 지금 뭘 한입니까? 그냥 가까운 한입니까? 왜냐하면 그쪽 뭐랄까 장동혁 쪽 사람 대표 쪽 사람들일까? 왜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 한동훈 의원이 주인이 된 모임으로 알고 그 전제를 해요. 정당 자체를. 그러면서 왜 한이 중심이 되는 그 자리에 가서 굳이 왜 오른쪽에 주진우 의원이 사진을 찍었는가? 이거 어떻게
그래서 제가 이해하려다가 이해를 포기했는데 주진우 의원은 어쨌든 어떤 상황입니까? 입장입니까? 뭐 한때는 가까웠는데 한때 예. 지금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고. 주진우 의원은 뭘 원하는 정치를 합니까? 제가 볼 때 주진 의원이 독자 노선을 걷는다고 생각해요. 아, 독자 노선. 저번에 부산시장 후보로도 한번 출마를 했었고. 대표 선거도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작년 예, 8월에. 독자 노선. 예, 맞습니다. 그게 답이겠군요. 예, 독자 노선을 취하다 보니 당연히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마냥 우호적일 수는 없는 거고 때로는 굉장히 심한 공격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 또 저렇게 사진 찍을 때는 바로 옆에서 찍을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가까운데 멀어졌다 이 관점으로 보기에는 조금 더 변수가 좀 적게 들어간 것이 아닌가. 아, 주진우 의원이 좀 관심이네요. 그러니까 당권 도전을 또 하겠구만. 저는 예? 또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또 자기도 또 연임 도전 그 재선거 당대표 다시 한번 나오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되나? 아, 그 지금 보니까 뭐 나경원, 안철수 다 포스트 장동혁 노리고 있어요. 아, 대단한. 그 오늘 큰 안철수 산들이- 의원 또 큰 거 말씀하셨어요. 왜요? 뭐라고 그러셨는데요? 안철수 의원이 뭐 글을 좀 올려가지고 어저께인가 어느 그 외교통일위원회인가 거기서 두 분이 또 좀 만나서 악수도 하고 만나서 악수는 그랬다고 하셨는데, 하는데 예. 네, 안철수 의원이 그 많은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했군요. 예, 예. 결과적으로는 뭐 복당 운동권을 근절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복당 운동권. 예, 당 밖의 특정인에게 봉사하고 이를 위해 레커지를 하며 당을 분열시킨 사람들은 배제돼야 한다. 총선 지원 자격에서 배제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윤리적 오점을 남긴 분들은 걸러내야 한다. 아. 뭐 이런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동훈은 안 된다 이거군요. 결국은 그거죠. 주변에 얼씬거리지도 말라 당에 그렇게 했잖아요. 그 안철수 의원 보면 좀 안 됐어요. 좀 안쓰러운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처음에 뭐 새정치하면서 진영 논리를 탈피하겠다 해갖고 이게 본인 중도 포지션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뭐 민주당 쪽에 있다가 또 갈라지고 또 이쪽 보수 쪽으로 넘어오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이제 뭐 보수를 넘어서 저기 그 극우의 목까지 이제 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 좀 건강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안철수 의원의 그 정치적인 꿈, 그죠? 그 야망, 이거는 우리가 뭐라 그럴 수가 없죠. 그분은 뭐 대통령 그리고 당권 이거를 다 이제 목표로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정당한 일종의 욕망 같긴 한데 그 과정이 좀 더 좀 네. 잘 뭐 진지하게 받아들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요? 전 그렇게 봐요. 그래요? 반향이 적으니까요. 기자분들도 이런 거를 저한테 전달하면서 이분이 왜 이러시냐는 걸 저한테 묻거든요. 그럼 왜 묻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다 이해를 잘 못하고 있구나. 이분이 왜 그러는지. 지금 당권의 도전 당권 예상자가 이제 딱 장동혁 대표,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주진우 의원, 그다음에 지금 안철수 의원 나왔고 저는 궁금한 게 이제 유승민 아이고 의원도 이제 나경원 의원 왜 빼세요? 굉장히 서운할 텐데. 맞다. 나경원 의원 제가 다음에 만나면 항의 받으시죠. 아니 제일 먼저 한다고 했는데 살짝 저 유승민 전 의원 생각하느라고 지금 까먹었는데 나경원 의원은 뭐 저 부동의 당권 예비 주자죠. 예. 우리가 한 명도 뺏으면 안 됩니다. 예.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신데 거기에 유승민 의원이 갑자기 활동이 활발해졌어요. 저 입추가 지나면서 활발해지는데 그 오세훈 시장 만나고 이준석 의원 만나고 자 당권입니까 이분도 역시 그런 기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지금 행보를 객관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뭐 유승민 의원도 거의 뭐 연령으로 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나 이제 뭐 향후 남은 28년 총선과 30년 대선이 거의 그 본인 정치 인생의 그 끝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뭐 도전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이 명분과 논리가 이제 보수통합과 혁신 아닙니까? 네. 뭐 저는 이렇게 보니까 다 맞는 얘기 하고 있더라고요. 맞는 얘기 하고 있고 지금은 유승민이 됐던 뭐 오세훈이 됐던 한동훈이 됐던 또 아니면 그 누가 됐던 그런 극우의 볼모가 된 그런 보수 정치가 아니고 좀 건강한 보수 정치를 위해서 다 목소리를 키우고 힘을 합쳐야 될 때니까 저는 뭐 유승민 전 의원이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아주 좋게 평가합니다. 그 유승민 의원은 이렇게 말을 했더군요. 보수와 나라를 위해서라면 탄핵에 찬성했든 반대했든
강성보수든 은권보수든 다 통합해야 모두 포용하지 않고는 총선 승리가 불가능하다. 이 통합에서 장동혁, 한동훈 두루두루 다 뭐 어떻게 한번 같이 해보자 이런 느낌을 묻어나는데 우리 유승민 의원의 그 돌파고 이게 그쪽으로 보면 됩니까?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의 입장에서는 과거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는 소위 말하는 배신자라는 낙인을 받은 상태에서 정치 활동하기가 어려웠잖아요. 네. 당 밖에서도 하셨고 대선도 출마하셨고 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이제 그 국면은 끝났고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유롭잖아요. 윤석열로부터 자유롭다. 예. 특히 또 찐윤 이런 분들하고 관계가 나쁠 이유도 없고 그렇군요. 그렇다면 개혁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걸림돌이 적은 본인이 당내 통합의 주역이 되는 게 맞지 않냐는 논리를 갖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런 활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러나 이제 통합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분들이 자 과거는 그렇다 치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의원도 얘기했듯이 네. 과거는 과거인데 앞으로 정치 노선을 펼쳐 나갈 때 과거와 같은 어떤 잘못된 생각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할 거냐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통합의 대상이 될 수 있겠냐는 부분은 과제로 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른바 윤석열 지지 세력, 그죠? 윤석열의 그 계엄 지지 세력은 어떻게 할 건가? 이 문제는 남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에서 얼마 전에 전륜 결의문을 의총에서 채택해갖고 그걸 공식화했잖아요. 예. 당론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당론이 바뀌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당론은 전륜이에요. 그런데 당대표란 사람이 지금 그거를 깨부수고 그걸 어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수 통합의 대전제는 이 전륜이라고 하는 대전제 하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뭐 윤석열 친윤이었다를 묻지는 않지만 앞으로 가는 데 있어서는 그 전륜을 해야 된다는 대원칙 위에 있는 거죠. 절윤 당론 네. 그 기준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가 그거 봅시다 이런 거군요. 그 장동혁 대표에게 한마디 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한창 본인은 그 자신감이 이렇게 웅장하게 가득 찬 것 같습니다. 부정선거 재선거 올공에서의 그 버티기가 성공을 했다 이렇게 자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당원 중심 공천을 하겠다. 당원 중심주의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8월 쭉 임기 이어가고 거기서 또다시 출마를 하겠다. 좀 정청래 같이 그렇게 하려는 것 같은데 그 한동훈 의원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지금 공천권을 국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 공천권 문제가 결국 당 대표 혹은 중앙당의 역할 문제까지 연결해서 참 정치 어떤 지형의 일대 혁명을 일으킬 수도 있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공천권을 국민에게라고 얘기하는 한동훈 그리고 당원 주권이라는 데서 공천권을 당원에게 주자. 내가 갖겠다 이런 이제 얘기도 할 것 같아요. 당대표가. 이거 아주 큰 사건이자 아주 구체적인 얘기인데 장 대표의 상황 이거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어떻게 두 분의 컨셉 충돌이 전개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는요. 잘 싸우는 정당을 만들겠다. 이게 당 개혁의 모토예요. 뭐 별로 틀려 보이지는 않는데 정확하지는 않죠. 이기는 정당이 중요하죠. 예. 손자병법에 뭐라고 그랬어요? 손자가 가장 최고의 전략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가장 최고 수준의 전략이 바로 그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길 수 있으면 그게 최고의 전략이다. 그러니까 잘 싸우는 정당이 아니고 맨날 고래고래 소함지 이거 하는데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면 그게 잘 싸우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 지지율 격차. 뭐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식 잘 싸우는 정당이라는 게 이기는 정당하고는 정반대로 가는 정당이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정치는 다 아시다시피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는 김민석이 당대표가 되면은 정청래가 되는 것보다 장동혁에게 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정청래가 되면 계속 당원 주권주의를 들고 나올 텐데 김민석이 되면 이제 확장 노선해 갖고 뭐 중도 보수까지 우리가 다 포괄하는 그런 포괄 정당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근데 여당이 국민정당 노선으로 나오겠다는데 제1야당은 그냥 지지자 정당 그것도 아주 그 국민 중에 일부분인 그걸 하겠다면 그게 이기겠다는 거예요. 예.
아, 그게 또 그렇게 되는군요. 김민석의 국민중심정당 대 장동혁의 당원중심정당 이렇게 또 그렇게 짜게 되면 짜일 수가 있죠. 8월 17일 이후에는. 그리고 지지율 당 지지율은 지금 보니까 뭐 계속 낮은 자리를 맴돌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당원 말이에요. 당원의 그 숫자 가지고 지금 과연 몇만 명이냐 갖고 지금 또 그 얘기가 벌어지는 일이. 그거는 제가 좀 아니까 취재한 바가 있으니까 그 장동혁 대표가 요새 계속 뻥카를 치는 거예요. 뻥카? 네, 뻥카. 그러니까 책임 당원이 100만 이상이다. 근데 올해 4월 9일에 국민의힘에서 책임 당원 100만 돌파 세리머니 기념식을 해요. 거기서 장동혁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작년 8월에 당대표가 됐을 때 72만 명이었다. 그랬었죠. 그런데 올해부터 이게 팍팍 늘었다. 1월에는 80만 명을 돌파하고 2월에는 90만 명을 돌파하고 3월에는 드디어 100만 명을 돌파했다. 책임당원이 40%가 늘었다. 이게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자화자찬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 발표에 의하면 책임당원 최고 108만까지 올라간 건 맞아요. 네. 그럼 지금은 몇 명인가? 지난주에 책임당원이 100만이 아직도 넘는다고 장동혁 대표가 발언했는데 어제 뭐 동아일보 기사도 그렇고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82만 명이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최고 때 비해서 한 26만 명이 쪼그라들었어요. 지금 장 대표는 올공에 나가서 그 부정선거 재선거 운동하면서 더 많은 당원이 결집해서 자기를 지지하고 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잘못된 얘기죠. 잘못됐다고요? 그 올림픽공원에 있는 뭐 2030 젊은 분들을 보고 이분들 봐라. 예. 이렇게 젊은 분들이 부정선거 거기에 따른 재선거를 요구하는데 왜 아무도 안 나서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 계신 젊은 분들이 우리나라 전체 젊은 청년층을 얼마나 많이 대변하고 있느냐 이제 숫자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뭐 100만이든 뭐 좋습니다. 당원 2만 명이 넘는 3만 명에 가까운 분들이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냈잖아요. 서명을 해서. 그 어저께인가 2만 몇천 명이라고 그랬죠. 예. 2만 7천 명. 2만 7천 명이 당동혁 물러가라는 그 서명을 해서 얘기를 냈죠. 했죠. 예. 자,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아니 뭐 고작 그 정도 숫자를 가지고 100만 당원이 있는데 대표성이 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그럼 올림픽공원에 있는 분들이 우리나라 전체 청년의 그럼 2.7%를 대변하고 있느냐. 네. 그것부터 비교해 보면 나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편의대로 숫자를 생각하는 건데 절대로 올림픽공원에 있는 분들이 민의를 대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의사도 존중할 필요는 있겠지만 당에서도 거부한 그 재선거라는 전면 재선거라는 주장을 당대표가 아직도 붙잡고 그것을 선거라고 생각하고 있다. 요새 굉장히 해피하다고 하세요. 예, 그렇게 저도 들어서 기자분들 만나고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본인 뭐 운명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한대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장동혁 대표가 주구장창 올공에 갔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그 사퇴 위기를 벗어난 거냐. 그게 아니고 그렇죠. 선관위가 긴급 수혈을 해준 거예요. 장동혁이라고 하는 거의 이제 집에 가야 될 정치인에게 선관위가 일용할 양식을 제공해 주면서 양식과 피를 줬다. 예, 긴급 수혈을 해준 그러니까 장동혁은 사실 선관위 그 총체적 관리 부실에 감사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입만 열면 당원 얘기하는데 지금 통일교라든가 신천지라든가 이게 정교 유착 당원들 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중당적은요. 이게 범법 행위예요. 범법 행위입니다. 예. 그런데 그 과거에 23년 이때 보면 정광훈 씨가 국민의힘 점령 운동을 하자 해가지고 자신의 그 당 있잖아요. 자유통일당. 거기 당원들에게 다 진격 앞으로. 그래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이중 멤버십을 만들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때마다 단골로 나오는 아무개 씨 있거든요. 그 아무개 씨가 왜 정광훈 앞에 가고 굽신굽신 거리냐. 그 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당원도요. 정말 제대로 된 건강한 당원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오염될 대로 오염된 건데 그러니까 정교 유착 당원 이중당적 금지 요새 이제 이중당적 금지 국민청원 그 계속 캠페인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장동혁 지도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예 무관심이고 무시하고 뭐 이러고 있어요 지금. 저는 한동훈 의원의 그 국민 공천론, 공천권을 국민에게 여기가 좀 제가 상당히 관심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라 그래갖고 정당들이 각 지역에서 그 일반 당원을 투표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당의 그 국회의원 후보라든가 공직선거 후보가 뽑히는 그런 모습이 일반적이거든요. 옛날에 김무성 대표가 2016년인가 그 오픈 프라이머리 그 아래로부터의 그 공천 확정 운동을 했는데 그러려면 당대표가 컷오프 같은 거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 자격 기준은 줘야 되겠지만 임의로 이 사람 나하고 생각이 다른데 굉장히 세다. 컷오프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명 행사 이런 게 어려워. 그거는 거 아니- 불가능하죠. 예. 비명은 행사하고 친명은 저기 어떻게 다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아니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저기서 한 의원의 그 국민공천론이 그래서 관심인데 그 한 의원은 어느 정도 거기에 집념과 실질적인 어떤 이행 프로그램 같은 게 좀 있을까요? 그거는 그 국민공천제가 제대로 되려면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법을 개정해야 되고 네. 이른바 본선거 말고 예비선거를 치러야 돼요. 같은 날. 예. 같은 날 예비선거를 여야 동시에 치러서 거기서 저와 야가 동시에 치러서 예, 역선택을 못하게 해야 되고 못하게. 그리고 거기서 뽑힌 사람이 그 당의 후보가 돼서 그 뽑힌 사람들끼리 본선거를 치르는 이런 이제 미국식 그게 돼야 되는데 그런데 맞는 얘기거든요. 맞는 얘기. 이 얘기는 뭐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라 오래됐는데 그게 실현이 잘 안 돼요. 지금 저 정청래 대표가 될 때 그 공천권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무기 이게 다 공천권 무기예요. 그렇죠. 모든 국회의원 세상에 그 대통령까지 흔들어댈 수 있는 한 200여 명 300명입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을 쥐고 흔들고 있는 게 그 당 대표의 공천권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것 때문에 현역 의원들도 제대로 자기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눈치 보고 공천을 생각해야 충성하고 되니까. 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굽실거리고 부산시당 주최 저 토론회에 두 분이 안 오셨는데 왜 안 왔느냐 이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이제 국민께 공천권을 드리겠다 그 어떤 핵심적인 논리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여론조사라는 간접적인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투표로 제가 그렇죠. 투표소 겪어봤기 투표로. 때문에 의원들 겪어보셨지만 알 수가 없어요. 누가 어떻게 답을 했는지 주로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주로가 아니라 전화를 다 하잖아요. 전화로 하지. 몇 명이 어떻게 대답했는지 그 대답한 사람 개개인이 다 다른 사람인지 아까 이중당정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한 사람이 대답한 건지 이거를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직접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경선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사실 세계 어떤 나라도 여론조사로 그 하는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만 하는 그래요. 나라는 우주에서 우리나라 공직 후보 결정하는데 여론조사 말도 안 되죠. 근거로 하는 나라는 뭐 세상에. 대한민국이 유일해요. 이건 추정치니까. 대한민국이 유일해. 네. OECD에서도 유일해. 이재명 대통령님 OECD. 근데 그 얼마든지 과거에 뭐 통진당 그 조작 사건도 있었지만 전화 여론조사 얼마든지 장난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공천권 운동과 여론조사로 그 공직선거자를 뽑는 그 구조, 이 사고방식 자체가 다 예. 그냥 근본적으로 여론조사라는 바뀌어야 것은 되겠네. 편의적으로 누구를 후보로 추천하고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 발상을 이번 기회에 없애야 하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40% 이하면 뭐 네. 탄핵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빗대면은 딱 명확하게 선이 그어진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의원께서 그 화두로 던진 그 공천권을 국민에게 거기서 그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생각거리들 그런 걸 오늘 좀 얘기 좀 해봤습니다.